와, 드디어 마지막 걸림돌 표현법이야. 마지막.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 걸림돌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10강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같고 진짜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한 번 정도 볼 거고 그 전까지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야. 표현법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과 머리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머리로 생각해야 될 건 진짜 시간을 들여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눈으로 확인할 건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당연히 이걸 먼저 봐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 우리가 1강에서 반복 배웠어. 운율 만들 때. 시어 식구 반복, 문장 구조 반복 막 이런 거 있냐 없냐 봤잖아. 근데 니들이 현대시를 못한다 생각해서 이 수업을 듣긴 했지만 우리 이거 했을 때 어렵디 되게 쉽디 되게 쉬웠잖아. 맞지? 그러니까 시어 식구 반복, 문장 구조 반복을 생각할 필요 없어. 눈으로 딱 봐서 반복했잖아. 그럼 있는 거라고. 이런 걸 먼저 확인하라고. 이런 걸. 수미상관법 얘는 좀 별표할게요. 수미상관법 얘 별표할게요. 수미상관법 할 때요. 숫자가 머리 숫자고 밑자가 꼬리 밑자입니다. 그래서 수미상관법은 첫 부분 시의 머리 부분 여기랑 꼬리 밑자 씁니다. 끝부분이 상관 서로 관련되는 거야. 같거나 유사한 형태로 대응되면 그게 수미상관입니다. 시의 첫 부분 시의 마지막 부분 여기가 서로 같거나 유사하면 우린 이걸 수미상관법이라 그래. 그럼 봐봐요. 만약에 앞부분에서 A, B, C라고 이야기했다 칠게. 마지막 부분에서 A, B, C라고 이야기했다 칠게. 그럼 수미상관법이 아니야? 수미상관법이죠? 왜? 첫 부분과 끝부분에서 A, B, C 같은 게 나왔으니까 수미상관이야. 되게 쉽죠? 여긴 좀 헷갈립니다. 유사. 앞에서 A, B, C라고 나왔어요. 유사. A, B, C인데 뒤에서 B, A, C 이렇게 나옵니다. 유사하다. 수미상관이다. 이렇게 봅니다. B, C 이렇게 놔도 유사의 수미상관이야. 순서 바꿔서 C, A 유사의 수미상관이야. 이해돼요? 같거나 이 정도로 유사해도 수미상관으로 본다고요. 그럼 말 바꿔볼게요. 같대요. 같으면 뭐죠? 반복이죠? 자, 유사하다라는 건 앞 대가리에선 A, B, C라고 이야기했는데 뒤에선 B, A, C라든가 예컨대 B, C라든가 C로 살짝 변화를 준 거야. 변화 줬다. 변형 혹은 변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수미상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복과 변형 혹은 반복과 변주가 앞부분과 끝부분에서 나타나면 그걸 수미상관이라고 하겠구나.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이거부터 보자 이겁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냐? 문제가 나왔다 칩시다. 만약에 아직 국어의 훈련 하프 모의고사를 아직 풀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라면 풀기 전에 난 현대시 너무 못해서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야. 근데 1번 선택지에서 역설과 반어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서 어쩌저쩌 이렇게 나왔고 2번에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어쩌저쩌 이렇게 나왔다 치고 3번에서 식구를 반복해서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럼 뭐부터 봐? 이거부터 보지 말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해석하다 틀리면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식구 반복, 시어 반복, 수미상관법 이런 거 먼저 맞는지 틀린지 보라고. 봤더니 이게 답이야. 그럼 땡큐하고 넘어가고 답이 아니면 나머지 보는 거지. 이게 답이 아니어서 나머지를 본다 해도 너희들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법 중에 눈으로 확인할 것과 머리로 생각할 것 이걸 나눈 이유는 얘를 먼저 확인하라고. 얘를 반복과 관련된 개념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종결 어미와 관련된 표현법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저 종결어미는요. 아마 문법 시간에 배우겠죠. 종결어미 국어에서 5개가 있어요. 써볼게요.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고 뭐뭐 했다, 뭐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너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 밥 먹어라. 명령형 어미가 있고요. 명령형. 밥 먹자. 청유형. 권유하는 겁니다. 청유형 연결어미가 있고요. 와, 달이 참 밝구나. 이런 식으로 감탄형 종결어미. 그러니까 국어에서는 종결어미가 몇 개? 5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5개. 5개. 그럼 보세요. 줍니다. 본문 들어가 볼게. 서리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야, 어제 우리 먹었던 그 음식점, 거기 음식 정말 맛있지 않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맛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표현한다 이거야. 때론 서리법을 써서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의문형 형식이니까 무슨 어미를 썼겠네. 의문형 어미를 썼을 거야. 영타는 화자의 감정을 감탄 등을 통해 강하게 드러낸다. 느낌표를 찍거나 찍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와 거기 정말 예를 들어서 야 이 음식 정말 맛있구나 뭐 이런 거. 됐죠? 그럼 당연히 영탄법은 뭐를 통해 나와요? 감탄형 종결어미. 이건 우리 했어요. 격정적은 이거랑 좀 관련되는 개념이라 했고요. 그쵸? 정서절제는요. 격정적이랑 대립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얘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글씨 이상하죠? 평서형. 그래도 이상하죠? 네. 평서형 종결어미로 끝나면 대부분 정서절제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봐봐요. 시가 있어요. 시가 있습니다. 시 구절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위 시는 수, 미, 상관법을 이용하여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칩시다. 훅 어디만 보면 되죠? 수미상관 첫 부분, 마지막 부분 확인. 수미상관 있나 없나 판단. 그쵸? 구구절절에 다 볼 필요가 없대라는 거야. 자, 종결어미 관련된 표현 볼까요? 서리법 있냐? 의문용 종결어미 썼냐 안 썼냐 이거. 그럼 종결어미는 어디 있어? 앞에 있어, 중간에 있어, 끝에 있어. 끝에 있잖아. 끝부분만 스캔. 의문용 종결어미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맞지? 영탄 끝에만 스캔. 절제 평서형 종결어미 썼나 안 썼나 이렇게만 보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면서도 또 어디서 찾아야 될지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빠르고 그 다음 또 정확하게 판단해서 OX를 찝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개념들이라는 것이지. 계속 가볼까? 비유는요. 머리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비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직유법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런 거 쓰면 이제 직유법입니다. 보름달 같은 내 얼굴 이런 거 직유법이에요. 보름달처럼 둥근 내 얼굴 직유법입니다. 그놈의 얼굴은 너무 둥그래서 마치 보름달인 듯 직유법이에요. 근데 은유는 뭐냐면요. 비유는 비유인데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A는 B이다.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은 보름달이다. 은유법입니다. 됐죠? 근데 의인법은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한다. 다른 말로 바꿔볼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나? 그 감정이입에서 문학은 사람만 감정이 있다라고 본다 그랬죠? 그럼 사람이 아닌 건 유정물이야 무정물이야? 무정물이고 사람은 유정물이지. 그럼 의인법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다. 사람이 아닌 것 무정물이야. 이거를 뭘로 표현한다? 유정물. 의인법이랑 같은 얘기죠. 됐죠? 또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애에게 사람의 자격을 부여한다. 인격을 부여했다. 이거 죄다 의인법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또 참고를 하나 써볼게요. 참고. 사람이 아닌 애예요. 사람이 아닌 애입니다.
사람이 아닌 애가 있어요? 동물도 되고요. 식물도 되고요. 일반 사물도 됩니다. 하여튼 사람이 아닌 게 있는데 시에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라고 표현했네. 근데 이 너는 누구를 지칭할 때만 쓰는 대명사냐면 사람을 지칭할 때만 쓰는 인칭 대명사야. 사람이 아닌데 사람한테만 쓰는 인칭 대명사를 썼으니 이런 구절 나오면 대상 의인화했다. 대상 의인화했다. 의인법 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화류법은요. 조금 달라요. 무생물인데 그걸 생물처럼 표현하는 게 화류법입니다. 이걸 또 헷갈려 하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의인법하고 화류법은요. 별개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도가 으르렁 거린다. 의인법입니까? 파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으르렁거리는 게 또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 의인법 아니야. 하지만 무생물을 으르렁거리는 생물처럼 표현했다. 그러니까 얘는 화류법이 돼. 됐지? 화류법이 돼. 산이 이렇게 할까요? 시계가 활짝 웃었다. 그냥 뭐 이런 표현 있다 쳐봐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활짝 웃었다 하니까 의인법 되죠. 생물이 아닌데 생물처럼 표현했을까? 화류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법이냐 화류법이냐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요. 어떤 구절은 의인법은 아닌데 화류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절은 의인법이면서도 화류법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관계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역설과 반어요. 이것도 이제 머리로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설은요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인데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났는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역설법은 이렇게 체크합니다.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왔다 이거야. 긍정적인 플러스적인 이미지. 근데 뒤에 부정적인 이미지랑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랑 같이 엮여 있더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모순되잖아. 그래서 이걸 역설법이라 그러는 것이고 역설법을 말 바꿔서 모순어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어법은요.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되게 못생겼거든. 너. 근데 너한테 너 미남이야 하면 이거 반어법이야. 됐어? 너 되게 못생겼잖아. 근데 걷다 대고 미남이야 라고 얘기해. 못생긴 놈한테. 반어법이지. 반대로 표현했으니까. 그런데 이건 역설법은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미남하면은 긍정적 이미지, 뭔가 플러스적인 이미지인데 드러난 표현에서 이거랑 충돌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잖아. 그럼 반어법은 맞는데 역설법 아니지. 역설법 바꿔볼까? 역설법 하면 이렇게 돼. 너는 되게 못생겼거든? 넌 못생긴 미남이야. 이래버리면 못생겼다면서 이게 드러났죠? 근데 미남이라면서 이게 겉으로 드러났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가야 역설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에서 이런 표현법들 위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작품이 있고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수미상관법 있냐 없냐, 서리법 있냐 없냐, 직유법 있냐 없냐 되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이지만 사실 수미상관법하고 서리법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추천사인데 이 추천은요. 선생님 저는 이 친구를 추천합니다 할 때 그 추천이 아니라 그네를 뜻합니다. 왜?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이 처음 만났을 때 뭐하고 있었죠? 그네 타고 있었죠? 그 추천입니다. 자,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향단이 보고 그네줄 밀어라 하는 거 보니까 이몽룡 아니지. 이몽룡이 이상한 거지. 춘향이가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 화자 춘향이 같아.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뭐뭐 하듯이 그네 밀어줘. 뭐뭐 하듯이니까 직유법 나왔네. 더 가볼까?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 버들 나무와 백앤모에 놓이는 듯한 풀꽃 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복습. 밀어 올려 다오. 무슨 이미지? 상승적 이미지. 그쵸? 복습입니다. 그냥 채색한 구름 같이 뭐뭐 같이. 지규법.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쪽으로 가는 달같이는 뭐뭐 같이. 무슨 법? 지규법.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해석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표현법 위주로만 볼 거예요.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뭐뭐 하듯이. 지규법.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그럼 볼게. 수미상관법 활용됐니? 볼게. 수미상관은 첫 부분과 끝 부분. 자, 첫 부분 봐봐. 첫 부분 이렇게 나왔어. 향단아 그네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향단아 그네줄 밀어 바다로. 이렇게 나왔지? 마지막. 나 밀어 올려줘. 바람이 파도 밀어 올리듯이 향단아. 완전 같진 않아. 하지만 유사하지. 이 정도 유사해도 수미상관법으로 보는 거야. 알겠니? 이 정도 유사해도. 너무 빨랐니? 이해가 안 가요? 향단아 그네줄 밀어라. 잘 봐. 그네줄 밀어라. 그네줄 밀어라. 그네줄을 밀어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뭐뭐 하듯이 향단아. 이렇게 나왔어. 맞죠? 마지막.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뭐뭐 하듯이. 나 밀어 올려줘. 밀어라. 향단아. 이 정도까지 나와도 출제자들은 수미상관으로 본다고. 알겠죠? 그 다음 서리법 있나요? 서리법은요. 당연한 사실을 의문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의문형 어미를 써야 되는데 의문형 어미 또 종결어미였잖아. 스캔해 볼게요. 종결어미. 종결어미 여기 오네 다네. 미안해요. 저기 1년부터 할게요. 없네. 여기까지 이제 의문형 종결어미가 없어. 명령형은 있지만 맞지? 여기도 오 다 이렇게 있어. 의문형 종결어미가 없어. 그러니까 서리법이 나타날 리가 없지. 지기법은 나왔고요. 됐죠? 그럼 보세요. 수미상관법. 이 정도만 유사해도 수미상관법이다. 서리법. 의문형 종결어미가 자체가 없으니까 얘도 없다. 지규법 있었지. 뭐 있지? 뭐뭐 같이 뭐뭐처럼. 그럼 봐. 얘는 한번 밑줄 쳐볼게. 지규법. 밑줄 쳐볼게. 지규법.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게 이 지규법이었고요. 지규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걸 사용해서 비유하면 지규법이야. 그리고 사실 지규법은 얘들아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을까? 그러면 지규법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정말 비유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라 봐. 글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지규법이잖아. 뭐뭐 같이. 근데 글을 읽다가 이거를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지? 그럼 지규법이 쓰였다는 걸 놓치고 마는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시가 됐든 혹은 소설이 됐든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지규법 있냐 없냐 이런 게 나왔다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 꼴랑 두 글자잖아. 그 두 글자를 못 보고 지나가면 낭패가 된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놓치기 쉽다고. 따라서 선택지에서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자고 그랬잖아. 문제 읽었을 때 지규법 관련된 거 있으면 좀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 이런 거 보이면 체크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쉬운 개념이지만 놓치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지규법은 그런 식에서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인가요? 신경림 씨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 위하여 돼 있고요. 문제 자체는 뭐시요? 식구의 반복, 문장 구조 반복, 서리법 이렇게 나왔죠. 내용 보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의문형이다. 그지? 맞지? 몰라서 물어봐. 가난해도 외로움을 안다라는 당연한 사실이야. 당연한 사실이죠. 서리법일 거예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의문형 쓴 거야. 맞지? 서리법 나왔네. 그리고 여기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이 없겠는가? 뭐 이런 식의 유사한 문장 구조도 반복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것을 대꾸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 그러니까 이 선생님 나이만 하더라도 이 방범대원 아저씨를 알아요. 내 기억에 경찰하고는 좀 달라요. 경찰서도 아니고 파출소도 아니고 선생님이 태어난 집 바로 앞에 방범초소라는 게 있었는데 뭔가 되게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에 약간 경비실 같은 분위기로 뭐 하나 져놓고 방검대원 아저씨라고 방망이 들고 다니는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밤에 이렇게 동네 지키고 뭐 그러신 분들인데 너희들은 조금 모를 거야. 하여튼 이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호루라기 소리, 메밀묵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기계가 굴러간대. 그럼 봐봐요. 제목이 가난한 사랑 노래고요.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멀리서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는 건 아마 지금 멀지 않은 곳에 기계가 굴러가는 공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아마도 공장 노동자이지 않을까. 가난한 공장 노동자. 그런 가난한 공장 노동자여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가난하다 해서 그림을 버렸겠는가? 그림이 있다 이겁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에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저 까치밥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마음씨가 너무너무 좋으셔서 감나무에 감이 열리죠. 이걸 죄다 따먹는 게 아니라 까치야 니네도 하나 먹어 하고 까치를 위해서 감을 이렇게 남겨두는 게 있어요. 그게 까치밥이죠. 그 새빨간 간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 고향의 풍경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고향을 떠난 청년이고 아마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공장 근로자 같아요. 가난하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상이던 네 숨결. 이런 거? 반복이네. 물론 이런 것도 반복인 거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내가 돌아섰어. 막 어떤 여자겠죠? 자기 볼에 막 뽀뽀도 해주고 사랑해요 막 했는데 돌아섰어. 왜? 이상한 생각하지 마. 가난해서 내가 내 처지에 연애할 처지가 아닌데 이러면서 헤어진 거지. 그렇죠? 사랑하지만 헤어졌나 봐요.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 뭐 외로움이나 그리움이나 두려움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럼 봐봐요. 이것들이 뭐죠?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이런 거잖아요. 인간적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어떤 내용과 관련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 감정까지도 다 버린 채 살아가야 돼. 인간이길 포기한 채 살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볼게요. 이 시에서는 시어 식구의 반복 드러나죠. 가난 뭐 이런 거 모르겠는가 드러납니다. 문장 구조 반복도 아까 확인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을 모르겠는가. 그 부분이 서리법이기도 한 거죠.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시어 식구의 반복, 문장 구조의 반복, 서리법. 자, 반복이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서리법은 종결함이 확인하는 것들. 내가 지금 우리 교환에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쉬워 보이지. 그치? 근데 실전에서는 다른 선택지랑 섞여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다른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의 선택지랑 섞여 나온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지금 니들이 느끼는 것처럼 되게 쉬운 개념이거든. 설령 이런 내용들이 5번 선택지에 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먼저 판단을 하라고. 알겠죠? 이거 먼저 판단하라고. 보면 그냥 나오잖아. 이쯤 읽으면 다 나오잖아. 그지?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니까 실수로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판별하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거 아까 그 김소리 진달래꽃은 아까가 아니라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역경거사 하고 떠나는데도 그 앞길에 진달래꽃을 뿌려주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사랑하는 님이 떠나는데 죽어도 눈물 안 흘리겠대. 진짜야? 화자가 그렇게 강한 여자야? 아니면 되게 슬프지만 않을 거예요 라고 반대로 표현한 거니? 그쵸? 반어법이라 봐야 되는 거죠. 반어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뭐 너희들이 OX를 체크할 게 아니라 역설법과 관련된 데는 죄다 선생님이 밑줄 쳐놨어요. 역설법. 그래서 나 진짜 역설법 뭐 내신이 됐든 뭐 아니면 모의고사가 됐든 역설법은 나면 미치겠더라.
라는 사람들은 요거 잘 봐야 돼. 거의 모든 그 작품들을 쭉 훑어봐서 역설법은 다 그런 겁니다. 역설법은 뭐라고 그랬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것과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로 충돌. 플러스적인 이미지와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서로 충돌. 표면적으로 혹은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게 안 보일 리가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게 역설법이야. 됐어? 빨리 가도 되겠니? 이런 게 나오거나 말이 안 되면 역설법이야. 폭포야. 폭포 떨어져. 폭포가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잖아. 이렇게 폭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근데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대. 말이 안 돼요. 그쵸? 이런 거 역설법입니다. 말이 안 돼. 역설법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좀 확실하게 도드라지나요? 슬픔은 마이너스적인 이미지인데 찬란하는 또 플러스적인 이미지야. 어떻게 슬픔이 찬란할 수가 있지? 말이 안 돼. 그 겉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역설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로우는 이런 건데 눈부심은 플러스적인 이미지고 이런 게 역설법. 빨리빨리 가볼게요. 이건 왜 역설법이죠? 아니 사랑을 위하여 이별이 있어야 된다니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놓고 보면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역설법이다. 이거는요. 아우성은 막 소리치는 건데 소리가 없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역설법.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밑줄은 쳐놨지만 너희들 딱 보면서 이게 왜 역설법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라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나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괴로우면서도 또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괴롭다면서 뭐가 행복합니까? 무슨 되죠? 역설법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이육세 절정은요. 여기서 역설법입니다. 무지개는 따뜻함, 아름다움, 희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강철은 차가움, 강인함 이런 이미지야. 서로 다른 이미지잖아. 그걸 왜 결합시켰냐 이거지. 어떻게 무지개가 강철로 됐냐 이런 얘기야.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와 또 의미적으로만 보면 서로 모순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설법이 되는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이 결별이 또 이별입니다. 아까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 결별이 어떻게 축복을 이룩합니까? 겉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설법이죠.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동그라미 세모 칠 수 있겠냐? 어디가 동그라미고 플러스냐? 황홀한 거. 이 심사가 마음이거든. 그럼 어디는 마이너스야? 어디는 세모야? 외로운 거. 외로우면 외로운 거고 황홀하면 황홀한 거지. 어떻게 마음 상태가 외로우면서 황홀하냐? 겉으로 드러난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역설법. 여기 볼까? 번뇌가 가슴속에 있는 괴로움과 고민이야. 별빛은 천상의 이미지. 뭔가 해탈의 경지.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지가 서로 안 맞아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도요. 임은 갔어. 근데 뭘 안 보내? 보냈으니까 갔겠지. 안 보냈으면 안 갔겠지. 붙잡혀 있겠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설입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앞에서 등불이 있어요. 등불인데 기름으로 이 불입니다. 불이에요. 등불 중에 이제 기름으로 옛날에 쓰던 기름으로 이제 불 피우는 이건 그냥 기름. 그건 등불 있잖아. 그 등불이 다 타고 재가 됐는데 그 재가 다시 기름이 된대. 말이 안 되죠. 진짜 이런 거 있으면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백자부가 이제 하얀 항아리 뭐 청자 백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항아리 만들 때 어디서 구워? 불 속에서 구워내죠. 가마 속에서 뜨겁게 불 속에서 구워냈는데 불 속에서 구웠는데 얼음같이 이렇게 뭐 얼음같이 하는 상태. 이게 말이 안 돼. 불 속에서 구웠는데 어떻게 얼음 같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역설법이에요. 계속 봐.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님. 눈 감으니까 보이네. 눈을 감았는데 어떻게 보이냐? 그렇죠? 마음으로 보이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지. 그러니까 역설법은 그 내면적인 의미를, 이면적인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 보는 거라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마찬가지죠. 상점 마이너스 세모, 아름다운, 동그라미 플러스. 어떻게 상처가 아름답냐? 라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설법이에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 이 말도 안 돼. 짓고 싶으면 줘야지. 그지? 역설법. 서로가 서러워라 라는 거예요. 서러워라. 근데 꿈은 일반적으로 플러스 동그라미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역설법입니다. 얻는다는 게 곧 잃는다는 거다. 겉으로 드러난 표현만으로만 보면 말이 안 되죠. 역설법. 이건 뭐야? 눈에 보이냐? 동그라미 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뭐는 마이너스고 세모야? 예. 이런 것들. 역설법. 됐죠? 그래서 반어법하고 역설법까지 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혹시 이런 거 경험했을 거야. 학교 내신에 현대시가 들어가. 근데 그 시에 반어법이 나와.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반어법, 이 구절 반어법이야. 체크해 줬을걸? 학교에서 배우는 작품이 있어. 시험에 나오는데 공부해봤더니 역설법이야. 만약에 어떤 작품에 반어법이나 역설법이 사용됐다면 학교 선생님 필기도 그렇고 아니면 시중에 파는 참고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게 다뤄. 되게 중요하게. 그 이유는 뭐냐면 역설법과 반어법이 사용된 시보다는 역설법과 반어법이 없는 시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뒤집으면 어떤 작품이 반어법을 쓰거나 역설법을 썼다라는 건 그 시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강조한다 이게. 이런 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생판 모르는 현대 시를 진짜 처음 보는 생판 모르는 현대 시를 모의고사 문제나 수능에서 받아들었어. 출제자가 물어봐. 역설과 반어 물어봐. 근데 암만 생각해도 나는 역설 반어 해석 못하겠거든. 그러면 찍어야 될 텐데 이건 그냥 확률상의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작품에 역설과 반어가 있을 확률이 많냐 없을 확률이 많냐. 응? 그렇잖아.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쭉 역설법 정리했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 역설법만 이렇게 정리하니까 진짜 토할 것 같다. 지겹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작업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구절, 이런 구절, 이런 구절 다 정리했잖아. 이거 역설법이야. 근데 여기서 보지 않은 작품에서 갑자기 출제자가 역설법을 물어보더라? 아마도 확률적으로 역설법이 사용된 확률은 되게 좀 낮지 않을까. 물론 역설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없을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찍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됐죠? 그래서 자 9강까지 끝났고요. 드디어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 쌤이 처음에 이제 그 강좌 소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30분, 40분짜리 수업을 이제 딱 여기까지 하면 9번 한 거야. 9번. 그 시간으로 치더라도 몇 시간 안 돼. 이거 공부했다고 갑자기 막 현대 실력이 갑자기 1등급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성장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국어의 훈련 그거 풀어야 된다고. 너희들 현대시나 아니면 국어의 어떤 실력은 국어의 훈련 그 하프 모의고사를 다 풀어야 완성되는 거지. 요 수업 들었다고 해서 완전 다 완성 이건 아니야. 현대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정말 기본기가 없어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진도도 안 나가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좀 받기 위해서 보는 거지 여기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10강 들어가서 실전 문제를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본다면 수업을 안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10강을 볼 텐데 10강 수업 들어가기 전에 나 같으면 그 10강에 있는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겠어. 알겠죠? 혹은 아직도 저는 약간 실전에서 좀 두려워요 라면은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도 되지만 한번 풀어보고 싶다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